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자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오늘 들어온 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연내 인하는 없다. 네, 자, 파월 의장 얼굴이 나와 있군요. 네, 바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오늘 또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죠. 네. 이거 예고됐던 거고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인데 자, 일단 파월 의장의 얘기는 인하는 없다예요. 인하는 없다. 예.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에 달했다라는 표현을 오늘 굉장히 많이 써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금리는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시장은 상당히 환호하면서 미국의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신중한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시장의 반응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좀 격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0.25%포인트 올리고 인상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언론의 오늘 다 헤드라인들은 자, 인상은 모르겠고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 인하는 없다.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뭐 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자, 우리도 이제 금리를 좀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면 네. 결국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물론 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도 있지만 미국이 워낙 많이 큰 폭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한미 금리는 역전돼 네, 있습니다. 1.25%포인트 차입니다. 예, 1.25%포인트 차이가 나서 우리도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발표된 물가가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5.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가 지난해 5.7, 5.6 정도였고 5.0, 5.0이었는데 오늘 5.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이 중요한 요인이 지금 이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오르고 있는 공공물가가 반영돼서 큰 폭을 또 차지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또 대출이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럼요. 복잡하게 꼬여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은도 결국은 한 0.25%포인트의 수준으로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은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올릴 수는 없을 텐데 네. 일단 연내 인하는 없다. 없다. 급격한 인상도 예상보다는 빨리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자, 등록 시작 그리고 네. 또 탄핵 추진 네. 자, 여당 이야기부터 할까요? 오늘부터 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작이 됐습니다. 예, 38 전당대회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제 오전부터 뭐 여러 이제 의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 외에 이제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또 황교안 전 대표, 또 이제 강신업 변호사 여러 인물들이 지금 줄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새로운 얼굴이 하나 튀어나왔죠. 천하람 방송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 네. 이 국민의힘 이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하겠다 선언하면서 지금 아마 출마 선언문 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정도 등록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야당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의원총회 지금 오후에 열렸는데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여기서 네네. 결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제 밤부터 로텐더 홀에서 이미 밤샘 농성 토론회를 열었어요. 지금 철험회가 주관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이 지지층들이 이 다수당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투쟁 또 이제 주말에는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인 릴레이 시위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핵심적인 의제는 뭐냐? 하나는 자, 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계속 소환을 하는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안 하느냐? 특검 추진하겠다.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미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뭐 이제 사퇴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만 해임 건의안도 처리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뭐 정부 대통령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 소추할 것이냐.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의총이 끝나면 탄핵 소추를 추진할지에 대한 의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이 2월 국회 첫날이거든요. 네. 2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죠.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자,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 네.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이른바 빌라왕 사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수많은 세입자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 전세 사기 근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좀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열렸고요. 네, 그 대책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대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망라돼 있는데 우선은 이제 허그, 이게 보증공사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그래서 이게 이 보증을 빌미로 한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자구책이고요. 또 이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또 이 안심 전세 앱 오늘 정오부터 다운로드가 시작됐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이 시세라든가 이 시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빌라, 또 전세 대상이 된 소형 아파트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 정보도 제공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확정일자를 확인 후에 대출하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고 또 이 중개사의 임대인 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안심 앱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들어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그렇지 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계약 전에 이게 확인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게 현재 법적으로는요. 이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 제공이 됩니다. 아,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볼 수 있군요. 지금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초기엔 정보가 많이 제공되기는 어렵고 악성 임대인일수록 예. 동의를 안 하겠네요. 또 이게 데이터들이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올 7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무조건 임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네요. 일단 오늘 낮부터 앱을 내려받을 수는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네, 중요합니다. 첫 해외 매입. 네. 자, 어떤 건물을 사들인 건가요? 자, 국가보훈처가 LA의 카탈리나 거리에 있는 아주 낡은 건물을 하나 처음으로 사들였습니다. 해외에. 근데 이게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 잘 알고 있고 미국에서 교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흥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흥사단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 흥사단에서 주로 인격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인격부터 혁명을 해야 나라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운동인데 이 흥사단은 1913년에 창단이 됐습니다만 자, 이 거점이 있어야 되니까 LA 지금 바로 이 건물을 1929년부터 해방 이후 1948년까지 본부로 썼던 건물이에요. 지금도 그 옛날 건물이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옛날 사진의 입구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게 1970년대에 매각이 됐고 지금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에 자 이거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짓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독립운동의 유적 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국가보훈처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운동의 교육의 산실로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정은 2025년 광복절, 2025년 8월 15일에 단장을 해서 뭔가 독립운동 관련 하나의 이제 뮤지엄으로 LA에서 개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2025년 광복절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아무튼 뭐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추경은 저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본 예산에 58조인가요? 58조인가 적자 국채를 냈고 그 다음에 세수도 예상만큼 원활하지 않은데 또 무슨 빚을 내서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별로 맞지 않고 지원을 위해 쓴 돈은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할 계획이라니 아랫돌 빼서 윗돌을 캐는
조삼모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추경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 여의도 코너는 사사건건 김앤장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사사건건 김앤장은 민생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죠.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것부터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 왜 이렇게 오릅니까 정말? 월급이 이만큼씩 오르면 참 좋을 텐데 전기, 가스, 수도 인상폭 보십시오. 28%가 올랐고요. 전기료는 29%, 도시가스는 36%가 올랐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고 정부에서 난방비 인상 대책 고민하다가 중산층까지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먼저 나왔고 여러 안을 고민하다가 일단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만 일단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먼저 월급도 좀 올려주시고 저희들 출연료도 좀 올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신료부터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거는 문재인 정권 탓입니다. 아, 문재인 네. 정권 때 안 올려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59만 원을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12월부터 3월 달까지 좀 할인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자체에서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작지 않느냐 폭이. 지원 금액도 작고 저소득층 뭐 이런 분들한테만 지원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나 다른 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지만은 정부는 재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지원에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증가폭보다 더 높은 폭으로 국가 부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도대체 재정당국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이 공공요금의 인상이 된 것을 저는 마냥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말하는 정부도 좀 웃기는 얘기고요.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올려야 될 걸 못 올리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비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국제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면 다만 작년 가을에 춥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니 올겨울에는 창문에 뽁뽁이도 붙이고 조끼 입고 한 2도씩만 온도를 낮추자라고 대통령부터 먼저 나와서 캠페인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너무 섣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랑 기재부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계층별로 어느 정도 지금 손해가 나고 있고 실제 금액은 얼마고 어떤 타격이 왔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기재부에서 자 여기까지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을 올리고 그 안을 보고 대통령께서 아니야 우린 좀 더 폭넓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거보단 줄이는 게 좋겠어요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인데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산층까지 합시다라고 제안해놓고 이거를 기재부가 수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자료 조사가 먼저고 그것에 따른 보고, 그 보고를 보고 대통령의 결단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대통령께서 너무 개인 아이디어로 이 전국을 돌파하시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재부가 아주 보수적으로 가져올 테니까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방안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서민들과 국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봐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봐라. 그런 지시로 봐야지 좀
너무 대통령이 모르면서 지원을 요구했다, 지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실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실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중산층을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저는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 하지 않은 조사인데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느 계층까지 하겠다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정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아이디어로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하지만은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보고를 했고 중산층도 어려워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서 중산층까지 지원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허투루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 여부는 다음 주에 제가 압수수색 당하는지를 여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요? 네. 근데 해석의 문제긴 한 것 같은데 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먼저 중산층까지 지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부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그거는 좀 후순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일단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네. 다만 재원은 이거 어떡합니까? 정부는 없어요. 일단 추경 어렵다. 없어요. 네. 내년 가스요금 인상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원은 일단 정부와 가스공사가 떠안는 수밖에 없어요.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현실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이렇게 가스요금을 안 올렸어? 그래서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늘어났어. 이 현실화해야 되라고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1월 1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왜 요금 인상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서민들 어려우니까 2분기에 때 그냥 가스요금 인상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우리도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원 마련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뭐 추경을 하자니 추경은 뭐 그러면 정부 돈입니까? 그것도 국민 돈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민 돈 갖고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건데 이러한 효율적인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또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유능한 정부다라고 말씀드려요. 추운 겨울 끝에 봄이 오고 총선이 다가올 텐데요. 올 여름에 가스를 덜 쓰는 좀 더운 계절에 가스비를 올려놓고 올 겨울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로 이런 계획들을 짜는 것. 즉 가스비 인상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작년 같은 경우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서 이 요금을 인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2, 3년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면 좋은데 너무 좀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길게 보고 특히나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부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여당으로 가죠. 전당대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후보 등록 시작됐고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가졌던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정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안철수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시니까. 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유, 천하라 위원장은 왜 이렇게 부은 얼굴을 썼죠, 영상을. 네. 자, 후보들 간 신경전 지금 계속 거세지는데, 자, 이 SNS 게시글이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어요. 볼까요? 사진 한 장인데 사실 정치인들 이런 사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누구 만나서 누가 저를 격려해줬어요, 지지 표명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사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매우 예민한 국면이라 굉장히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피하죠. 저 당사자들이 정말 확실하게 저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확인하지 않고 저런 것을 지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2차적으로 확인해서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김기현 의원이 뭔가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내막을 좀 알아봤더니 밤에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보좌진들 방에다가 사진을 올렸대요. 나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이거 게시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보좌진들이 다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김기현 의원이 확인됐다고 올려라.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김기현 캠프에서는 SNS를 김기현 후보가 직접 올리는 것을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모든 공개적인 곳에서의 발언은 사전 준비하고 그것만 얘기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과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후보 쪽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일 거예요. 분명히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올렸지만 괜히 저것 때문에 저 도대체 뭐야 정말 창피하네 이런 또 거짓말 논란까지 본인이 이제 덮어쓰게 됐잖아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쟁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은 이때라는 듯이 지금 총선 때라면 선거 완전히 망한다. 당의 위신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비판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기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것이 들통났을 때 사과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수습까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증언이 나오는 것 다 빼고 봐도 3분 만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편안한 저녁을 3분 동안 어떻게 보냈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꽃다발은 나는 김연경 선수가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 사람이 준비했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앞문장에서 편안한 저녁을 함께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잘못을 했고요. 이것이 들통났으면 간단하죠. 처음 거기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뭐라고 사과를 하면 되느냐. 제가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를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음에 좀 무리해서 글을 올려서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정치인이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반쯤은 웃을 것이고 반쯤은 욕하고 지나갈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그 본인은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해서 매약 나오는 이런 패턴을 취하니까 사람들이 그 꽃은 누가 샀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로 이 이슈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사과했으면 하루에 잘릴 이슈예요. 사실 그냥 처음 글 올릴 때부터 지나가다 누가 불러서 갔더니 김연경 선수가 있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사진 흔쾌히 찍어주시더라. 혹시 마음속으로 날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흐뭇한 생각을 했다 정도 올렸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가 진짜 딴 건 해도 국대는 건드리지 맙시다 진짜. 근데 저 사진과 관련해서 최고의 패자는 윤상현 의원 같아요. 저 사진을 보고 남진 가수와 친한 사람은 접니다라고 하면서 술 한잔 러브샷 하는 걸 찍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남진 가수가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요. 무리한 일을 하게 돼요.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다 떠나서 뭔가 정책 가지고 좀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당의 비전 가지고. 뭐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당대표로 뽑는 선거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총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를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당을 바꾸겠다니요.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나 불쾌할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절대 못하죠. 당대표 지지도 그래픽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수치 하나하나를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치고 올라가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황스러울 거예요.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 출마한 최고위원들도 그러한 얘기들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바닥부터 좀 민심이 당심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 후보는 그냥 1차 경선에서 과반수 의석 얻어가지고 깔끔하게 3월 7일 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여론의 여러 가지 역풍을 받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김기현 후보 쪽으로서는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당대표 깜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확실한 확신을 못 심어준 것 같아요. 저런 꽃다발 실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정치권을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라는 큰 아젠다와 화두가 없어요. 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저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총선 승리를 이끌 사령관으로서 적당할까? 그런 의심이 자꾸 있는 거죠. 그거는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잘못하는 거고, 또한 메시지하고 캐치프레이즈하고 행동하고 좀 달라요. 연포탕 얘기했잖아요. 연대, 포용, 탕평. 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갈등 없는 그러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안철수 후보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반윤이라고 그러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요. 만약에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아마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일관된 정책과 메시지, 캐치프레이즈를 빨리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까지 마저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눌까요? 목요일에는 2주 단위로 전국 지표조사가 나오죠. 여기서도 당대표 지지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네요. 14%포인트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안철수 캠프의 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김현 본부장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본인들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건 바닥이랍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하고 대구 지역을 실제로 바닥을 훑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뜨거워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캠프 내의 판단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뭔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본진이잖아요. 당원들 투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거기에서 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 그리고 국민의당은 최근에 합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합당을 하면서 2차 합당을 2번 했기 때문에 그 감춰진 안철수계가 전국적으로 꽤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에서 이제 안철수를 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도 예전보다 좀 준비가 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김기현 의원이 딱히 본인의 힘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만들어주고 계속 남이 띄워주면 올라만 가고 또 깔아앉고 이 글라이더가 다른 비행기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동력이 없으니까 또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에게는 저렇게 주택 없어서 뭘 하겠나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합당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합당 과정에서 있었던 그 당의 부채 문제를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8억 뭐 얘기하시는 거죠? 그 문제를 당 주류에서 계속 공격하던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신 돈 많은데 왜 당의 부채 좀 당신이 당대표였으면 당신이 해결했어야지 왜 당에 떠넘기고 이렇게 무책임했냐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었던 당직자와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고 안철수 의원 쪽의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거는 맞죠. 돈도 많으면서 무슨 해진 양발 신고 다니면서 1,500억 기부했다면서 당 부채 8억 원도 안 갚고 이런 프레임에 걸리면은 상당히 좀 쪼잔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던 걸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8억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 쪼잔하게 8억을 빌려주냐. 그냥 특별당비를 내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돈을 빌려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란 법인의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게 뇌물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순간 정치인 안철수가 국민의힘이라는 법인에 일종의 편의를 봐준 거죠. 그 돈은 반드시 받은 다음에 다시 무슨 특별당비를 내거나 이런 건 가능해도 돈이 넘어오지 않으면 배임,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뇌물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선관위가 정한 규정입니다. 그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서 요청을 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가려면 예를 들어 당에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 받은 다음에 특별당비로 내겠다. 그럼요. 뭐 이런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군요. 정치적으로는. 네. 자,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떨려나간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윤심파리한다. 인수위 시절에 잠적했다. 당시에 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개했다. 이런 전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연대보증인이 당대표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 말 안 들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구상해 놓은 공천 로드맵이 완전히 헝클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윤핵관들은 어쨌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 공천 주고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우리끼리의 카르텔을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거기에 걸림돌 되는 사람들을 다 제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뜨는 거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현재의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행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안철수와 딱 이제 결선 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다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공격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이 더 세질 거고 그냥 농담처럼 막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은 또 안철수 의원 또 사무실이나 또 회사 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랩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면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무리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많은 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좀 정상적인 전당대회 경선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명시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긴 합니다. 예. 너무 크게 웃으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중립적이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를 중립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포함해서 심지어는 전당대 본 전당대가 열리는 날 대통령이 가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 결선 투표가 벌어지면 당대표 이틀 있다 선출되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 날 당대표 뽑아달라는 메시지까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 결선 투표까지 안 가게 1차에서 김기현을 밀어달라라는 이야기가 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경호상으로 그날 일정도 현장에서 발표하지 그렇게 2달 전에 그렇게 10,000명이 넘게 모인 행사에 내가 가겠습니다 선언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100% 논쟁도 언제 정리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가 좋을 것 같아라고 보도를 한 다음 날 바로 정리가 되고 이 모든 구조들이 대통령실 특히나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졌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중립? 나경원 부위원장을 해임한 대통령실 지금 중립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네요, 듣기. 네. 근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 김기현 의원도 윤핵관들한테 공격당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요? 네, 왜냐하면 2월 1일 날 김기현 의원이 한 언론사랑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겠습니다.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윤핵관들은 대통령의 말 잘 듣는 그런 당대표를 원하는데 쓴소리 하겠대요. 그럼 이거 김기현 의원도 반윤이 아니야. 그럼 공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쓴 보약을 다려드리겠다는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후보군,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은 다 쓴소리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과 뜻과 의지와 일치단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군으로 돌리는 저런 행태야말로 정말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친이, 박근혜 정권 때 친박들이 당과 진영을 몰락시켰던 하나의 근본적인 요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될까 봐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제 책 나왔나요? 지금 나오나요? 곧. 뭐 아무튼 그런데 책 이제 나오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 또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박성중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죠.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또 경고했던데 공개 경고를.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하잖아요. 선거 개입을 한 게 이준석 대표가 뭘 했길래 선거 개입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허은하 의원 후원회장,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 요 정도인 것 같은데. 후원회장도 맞지 말라는 얘기던데요. 그렇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것 같은데 박성중 의원의 그러한 얘기는 윤핵관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 규에 의하면은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이 선거운동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 보세요. 노골적으로 그냥 뭐 친윤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아놓고 막 김기현 의원
찍어야 된다고 그런 식의 그래도 얘기하면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고 또 오늘 그분은 약속을 몇 번 했잖아요. 예전에도 막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방해가지고 지역 관리만 할게요.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전에 2번 더 하셨었거든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김찍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기현 후보를 찍으면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캠페인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장제원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당원들에게 낮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내가 일단 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러나는 것보다 물밑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자, 컷오프로 4명을 추리잖아요. 자, 대예측의 시간인데. 네. 4명 누가 할 걸로 보십니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예, 뭐 천하람, 황교안. 네, 그렇습니다. 네. 순서대로 했을 경우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선거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천하람의 등장으로 모르겠어. 도대체 친윤끼리 하는 이번 선거 내가 왜 해라고 외면했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천하람 후보가 지금 등장해서 당대표가 되는 지경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예를 들어 5에서 10% 넘게를 차지하면 김기현 의원이 이쪽으로 표가 갈리든 저쪽으로 표가 갈리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표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김기현 의원이 50%를 못 넘게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4명이 분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결승 투표가 가게 되잖아요. 1차에서 천하람 의원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투표 안 할 사람들이었죠. 일단 한번 투표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한 번 더 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김기현 의원을 찍지 않는 상태, 즉 안철수 후보를 찍는 상태로 갈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손해지만 결승전에서는 김기현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판 자체가 굉장히 저는 혼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저도 뭐 컷오프는 4명 김성애 소장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1차 경선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도 천하람 후보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약간의 의문심은 드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 윤핵관들은 사생결단이에요. 지금 결사적이란 말이에요. 김기현 후보 당대표 안 되면은 자신들은 완전히 거의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당협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을 공천권 가지고 협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저의 뭐 분석과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최대한 당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겠죠.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그런 당원 선거라면 김기현 후보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바닥에서는 분명히 어떤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열어보면 네. 윤핵관의 그 조직력 그 벽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네요. 선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한 달도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불거질 텐데 좀 지켜보시죠.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첫날입니다. 여야 갈등 계속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백일을 눈물로 지새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탄핵과 특검 추진을 철험해라는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칩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민 60%가 이게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합니다.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 좋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검찰발 앵무새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검찰공화국 수장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쟁점 3개를 짚어드렸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렇게 3개를 짚어드렸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정말. 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당론으로 추진하겠죠?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여당의 주장은 수사 결과 지켜보자. 그리고 청문회 결과 지켜보자고 했는데 둘 다 보니까 경찰은 아이고 우리 장관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상민 장관 특히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해태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하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늦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만큼 꼼꼼하게 해서 하자라고 했던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늦었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수비를 넘어서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정권의 핵심들을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 문제를 저희가 제시하지 않으려다가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을 펴내면서 한남동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 옮기는 문제, 이 과정에 이른바 천공스승이라는 그 인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개입했다 이런 설이 다시 불거졌어요. 근데 과정을 보면 군 고위 인사가 이거를 전해줬다, 전원을 들었다라는 취지여서 약간 좀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언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대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맞다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 문자까지도 내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분이 만약 맞아요, 나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이전이 결국 이 뭐 유튜버라고밖에 볼 수 없는 도사를 사칭하는 유튜버가 해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스승이에요, 스승. 천공 스승. 예, 저는 그렇게 부르기 싫습니다. 천공이라는 사람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산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사실화가 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용산으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경호처장의 입김이 그 당시에 건의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만약 같이 다닌 것이 확인되면 전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이 아니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유불리는 모르겠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호처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자, 사사건건 김장현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책 내놨습니다. 아까도 전해드렸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장형 전문가 이렇게 꼽히고요. 최근 KBS에서 전세 사기 취재 계속해서 단독 보도 내보내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는 데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대책은 뭐였습니까?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사실이라든지 임대인의 신용 정보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체납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사전에 확인해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전세 사기는 일부분 막을 수 있을 걸. 그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맨 아랫줄에 있는 내용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네. 집주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셨고, 네. 가장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럼 뭐였습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올려줘 보시면은요. 네. 첫 번째 허그 전세가율을 100%를 90%로 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정부가 지금 전세가율을 매매가 대비 100% 하는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10% 인하한 거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은 대부분이 임대인이 모피 투자 또는 갭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을 갖지 않고도 집을 이제 사고 파는, 임대해 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보면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감정 평가액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90% 의미 없다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사기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취지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반환보증보험이 도입됐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건 임차인 보호였거든요. 그 임차인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세 사기나 갭 투기를 막으려면 이 반환보증보험의 90%, 100%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 기준을 LTV 한도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매매할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LTV 60%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도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된다고 봐요. 그걸 바꾸지 않는 한 평가 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오늘 나온 대책처럼 계속 된다면 전세 사기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네.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언제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는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 가능한 한도 범위 내에서 반환보증보험 비율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반환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사는 거, 대출을 발생하는 거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억짜리 집에 1억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은 자기 돈 없이 집을 하나도 없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환보증보험이 100% 안 돼가지고 임차인이 6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4천만 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반환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1억짜리 집에 1억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1억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정부가 LTV를 규제했다면 반환보증보험도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규제를 있잖아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KBS에서 보도한 업감정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거 네네. 무슨 뜻입니까? 감정은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에서 있잖아요. 감정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아니면 깡통 전세 사기에서요. 왜 그러냐면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정 평가 금액이 있어야지만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이 집이 얼마짜리입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있어야만이 전세상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나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를 섭외해서 높게 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이나 건축업주 입장에서는 감정가를 높게 받을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감정평가사는 왜 굳이 업감정까지 해주는 겁니까? 초과 수수료를 주잖아요. KBS 보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건당 몇십만 원이거든요. 특별히 뭐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아니고 2, 3억짜리 빌려라면 수수료, 법정 수수료만 몇십만 원 범위 내일 거예요. 그런데 업감정을 했을 때 평가사들한테 당연히 초과 수수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집주인은 훨씬 더 많이 돈을 동원할 수 있고 예. 감정평가사는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고 받을 수 있고요. 결국에 피해는 그럼 보증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피해를 받고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대책으로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해결할 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 공시가격에 있는 거하고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옥에 대한 규제잖아요. 저는 그건 맞다 보는데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실거래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필요 없이 한다는 건 그건 동의합니다. 공시가격의 몇 프로. 지금 140%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빌라들이 공시가격이 140%하면요. 실제 거래가액의 80에서 90%입니다. 이것도
깡통 전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냐 얘기하는데 그거 쉽습니다. 뭐냐면 건축업자가요. 건축을 하는데요. 2억에 분양하면 되는데 제가 친인척이나 친구를 동원해서 이거를 실거래가를 있잖아요. 3억이나 4억의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죠. 그럼 이 실거래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가 방지, 조작 방지 법안도 의원분들을 통해서 발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된 게 빌라를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빌라 시장이 혼탁해진 겁니까? 원래 그랬는데 이제 알려진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년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거고 이 반환보증보험이 민간에 도입된 거는 민간건설임대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시행되었고요. 민간 임대차 계약에서는 15년도에 있잖아요. 그때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1월 3일경인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률이 있잖아요. LTV에 90% 이렇게 놨어요. 그럼 LTV면 아까 60%였다고 90%하면 1억짜리 집이면 5,400만 원만 보증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정부 정책 자료를 보시면 오늘 보도 자료 보시면요. 17년도 2월 달에 100%까지 확대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허그에서 수시로 변경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환보증보험을 100%까지 늘린 게 문제인 거거든요. 처음에 도입했던 당시에는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TV에 60% 정도. LTV를 60% 규제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는 분명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차인 보호 개념이 강해지면서 계속 확대해왔던 게 잘못인 거죠. 네. 자, 오늘 나온 12시부터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안심 전세 앱.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감정평가원 금액으로 시세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신축 빌라라고 얼마라고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도 감정평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허구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보시면 신축 주택의 경우에 있잖아요. 뭐냐면 토지 매입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라를 대부분 후분양이거든요. 준공단 다음에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축업자라면 제가 건물을 지었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때 건축가액 다 신고합니다. 그 금액의 몇 프로 하면은 감정평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신축 빌라다 하더라도 굳이 왜 신축 빌라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공 승인 단계에서 이미 얼마의 건축비가 들었는지는 다 신고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왜 따로 절차를 만드느냐. 자,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관련 이런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거는 평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100% 동의하고 저는 강제해야 된다고 봐요. 강제해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쓸 때는 저는 다른 것도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임대인 신분증 이장해갖고 위조를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을 임대차 계약하거나 매매 계약 당시에 공중개사한테 있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관련 사기는 대부분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거래하는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뭔가 확인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깔끔하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예, 맞습니다. 보여주도록 강제하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열람을 했더라도 이게 진짜 임대인지 임차인지 아니 임대인지 소유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등기부인데 왜 확인이 안 공신력이 되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법에요. 그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아예 공신력을 부여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 공신력 없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저희가 임대인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가 가짜라면 아니 이건 누가 중개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예.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확인하는 게 상식으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최근에 없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자,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행 보증서라는 것도 등장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못 내주면 중개인이 대신 감당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 사건, 일반적인 전세 사기 사건하고 다르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추홀구 사례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임차인이 야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해당 공인중개사, 제가 알기로는 5군데 공인중개사가만 담합해가지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행각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요.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한테 당연히 물으면 되는 거예요. 각서를 써줬으니까. 예, 예. 이행을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그냥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완벽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자, 참 빌라왕, 뭐 빌라신, 건축왕, 뭐 호칭도 뭐 가지각색인데 다 빌라. 예. 근데 주로 이제 빌라라는 게 훨씬 값이 좀 싸니까 네. 대부분 젊은 분들, 신혼부부, 이제 갓 사회 진출한 직장 초년생 다 이런 분들이에요. 네. 연령대 보십시오. 30대가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원인들은 뭐냐면 정부의 이제 정책자금 금리들이 저리에 있잖아요. 최대 2억까지 고정금리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보증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월세를 살았는데 그런 젊은 층에게 이게 이제 임차인 보호, 약자 보호 개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자금이라고 내놨는데 이거를 지금 깡통 전세사기나 설계하는 사람분들이 악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대부분 2, 3억짜리 전세자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증 한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 한도를 낮추자. 예, 그 방법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도 조심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촬영한 거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전세 사기의 개념도까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완벽한 대책은 지금도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던데. 오피스텔 문제가 될 거는 뭐냐면 오피스텔은 이미 문제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오피스텔에서 허그가 대의변제하는 사건이 추가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정부에서 주택을 규제하면서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이제는 주택인 다세대 빌라를 많이 짓지 않고 뭐랬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법안도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촉진 법안들이에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법. 이러다 보니까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다세대 빌라보다 있잖아요. 가격이 적습니다. 오히려 전세 사기를 설계하신 분한테는 가격 낮은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서민진스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2, 3억 되지 않습니까? 매매가나 전세가가.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 범위 내예요. 그래서 1억짜리 분양가 1억짜리를 1억 5천 임대 재계약을 써버리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금 부동산 포털에 보시면 수도권에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없거나 어떤 데는 전세가가 더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깡통인데 이게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게 작년, 저작년에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저절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의변제 사건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추세는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비율을 분석해봤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자료는 받았고 원본 자료는 국회의원님 통해서 받은 거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오피스텔 비율 보시면 사고 비율이요. 전체 사고 건수 중에 11%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에는 17%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네, 제가 봐서는 내년이라면 20% 전체 대의변제 사건 중에서 20% 이상, 25%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폭탄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터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으셨고요. 근데 이게 참 대부분 젊은 분들, 예.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또 피해자가 되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픈데 예, 맞습니다.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고 일단 개인 수준에서는 그러면 네.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대차 계약이 어떤 거냐 물어보신다면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이게 이제 그분들이 악용을 많이 하지만 일단 임차인이나 중개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임대차 계약은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을 임대차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차인들이 반환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냐면 그걸 악용하지 못하게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부동산 계약 앞두고 계신 젊은 분들 특히 반환 보증보험 이 제도를 꼭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석호 공인중개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